네, 오늘 이제 계산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요, 71페이지,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일단 수익과 위험을 분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투자론이라는 것은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익과 위험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과 위험을 이제 한번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안, A 부동산에 대한 투자안과 B 부동산에 대한 투자안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과 위험을 분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수익이 많을 것이다, 뭐 위험이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 수치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수치로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수익의 경우에는 평균, 기대치라고 했고요. 그 또 위험을 나타내는 그 수학적 표현이 분산과 표준편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내는 거죠.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의 기대값은 600만 원이고 그 위험, 여기서는 표준편차로 나타나는 거죠. 그 위험이라는 것이 결국 수익의 변동성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위로 오르고 변동이 할 것인지 이걸 나타내는 이제 분산값도 계산할 수 있고 표준편차값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 표준편차값이 A는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B라는 투자안을 이제 그 수익의 기대값과 위험, 표준편차를 계산해 보니까 B라는 투자안은 수익의 기대치가 1000만 원이고 위험, 즉 표준편차는 2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구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평균 분산 모형,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평균 분산 모형이란 특히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한다 했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성향이 위험 혐오형 투자자도 있고 위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위험을 추구하고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같은 수익일 경우에는 위험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쪽박을 찰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크게 더 대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성향이 강한 분들은 똑같은 수익이 기대될 때 오히려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는 대부분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같은 수익, 같은 평균값일 때는 위험이 작은,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을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같을 때는 분산, 즉 표준편차, 즉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뭐 반대로 분산이나 표준편차, 즉 위험이 같다라고 하면 수익, 평균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거겠죠. 뭐 그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평균 분산 모형인데, 이거에 따라서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골라봐라. 이런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평균 분산 모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익과 위험이 비례한다라고 하잖아요. 수익과 위험이 비례한다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안을 비교했을 때 평균값, 즉 기대치가 높은 투자안이 위험,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기대치, 평균값이 낮은 투자안은 또 마찬가지로 위험이나 표준 편차가 보통은 낮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평균 분산 모형에 따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등장한 것이 변이계수, 변동계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 수익도 더 크고 위험도 더 큰, 뭐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수익도 더 크고 위험도 더 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균 분산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이럴 때는 이제 각각 투자안의 변이계수라는 것을 구해서 그걸 비교를 해서 어떤 투자를 선택할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이게 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뭐 A가 맞다, B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객관식 시험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술형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답을 뭐 A가 맞다, B가 맞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면 그럼 평균 분산 무형이 뭔지 그리고 그 한계는 왜 발생하는지 뭐 여기 이유를 설명하러 나오잖아요. 그 한계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는 이거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기 이제 변이계수라는 게 나오듯이 이 변이계수를 통해서 이런 평균 분산 모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고 그럼 변이계수는 무엇이고 각각 계산해 보면 얼마씩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객관식 시험의 이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풀이와 답도 이제 뭐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말고사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뭐 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2, 3분에 한 문제 푸는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최소한 뭐 30분, 40분씩 한 문제를 푸시니까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뭐 이 내용 일종의 서술형 문제다라 생각하시고 거기에 평균 분산 모형부터 변이 계수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써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답을 내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이 내용들은 뭐 공부를 했어요. 그걸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문제로 이제 풀어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풀이 한번 보시면 투자한 B가 투자한 A보다 수익의 기대값도 크고요. 뭐 1,000만 원이 600만 원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위험, 즉 표준 편차 값도 B가 A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 분산 모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평균 분산 모형은 뭐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값이 같으면 평균이 작은 거, 아니, 표준 편차가 작은, 즉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A와 B 중에 둘 다 수익의 평균값도 크고 표준 편차도 더 큰 이런 경우라면 그 중에 뭘 선택할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 키워드, 뭐 우리가 모범 답안에서도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잘 많이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채점을 해요. 특히 우리 이제 학자문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그 교강사 교수님들의 재량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시고 그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모범 답안에서 따라 채점을 하면 그거를 일단 행정실에 제출하면 행정실에서 1차적으로 그걸 검수를 해요. 이게 제대로 점수가 부여가 됐는지 1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 5년 정도 보관을 했다가 교육부에서 나중에 나와서 또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도 점수를 이렇게 좀 잘 드리고 싶어도 뭐 거기서 써놓은 게 없으시면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운 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중요한 게 꼭 들어가야 되는 뭐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평균 분산 모형이라든지 뭐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변이계수의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생각해 그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평균 분산 모형의 기본 전제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고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이 평균 분산 모형이 맞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재에도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럼 평균 분산 모형으로는 이렇게 수익과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둘 다 크거나 둘 다 작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변이계수를 각각 구해서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설명이 안 나왔지만 변이계수라는 것은 기대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의 크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수익의 기대치, 예를 들어서 변이계수 A, 투자하는 A의 변이계수다라고 하면 A의 수익의 기대값이 60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100만 원이니까 6분의 1, 이 변이계수죠. A 투자하는 변이계수고 그래서 0.1667 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이계수 B에 투자한 변이계수를 계산해 보면
기대값이 1,000만 원이고 위험, 즉 표준 편차가 200만 원이니까 변이계수가 0.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비교했을 때 B의 변이계수가 A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큰 게 좋은 것인지, 작은 게 좋은 것인지, 뭐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가 변이계수의 정의 자체가 기대수익 한 단위당 위험도의 크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제가 뭐였죠? 지금 대전제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험성이 큰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도가 낮은 투자안을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아니라 이제 A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맞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다 앞에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2번 문제는 읽어보면요. 당신은 어떤 부동산에 20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2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10%의 조건으로 14억 원을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20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 들어가는 총 투자 자본이 20억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총 투자 자본, 즉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은 대출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즉 대출을 합한 값이 총 투자 자본, 즉 그 부동산의 가격, 가치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 이 계획에서 20억 원짜리 즉 총 투자 자본이 20억 원이 드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으로부터 14억을 대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자기 자본으로 6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 얘기는 그냥 자기 자본은 6억 원, 지분은 6억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투자로부터 당신은 해마다 4억 5천만 원의 유효 총소득 이걸 이제 영어 약자로 EGI라고 했죠. 그러니까 PGI, 즉 가능 조소득에서 뭐 공실률, 뭐 공실이나 불량부채 상당액을 빼주고 뭐 더 엄밀하게는 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을 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여튼 이제 이 투자를 해서 뭐 공실이나 이런 걸 빼고 한 1년간 4억 5천만 원 정도의 유효 총소득 EGI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5천만 원의 영업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떤 형태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가? 우리가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레버리지, 즉 대출, 즉 내 돈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특히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항상 플러스만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투자해서 오히려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와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 조건이 달랐어요. 이거 우리 레버리지 효과는 우리 투자론 초반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 항상 중간이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총 자본 수익률이 항상 중간이고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고 저당 수익률은 쉽게 말하면 대출 이자율이죠. 대출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 이럴 때는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게 반대로 대출 이자율이 가장 높고 총자본 수익률이 중간이고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면은 마이너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게 지문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냐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계산 문제 아니더라도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것은 싸게 대출 금리를 싼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플러스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대출 금리가 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대출 금리가 내가 그냥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저당 수익률, 즉 대출 금리가 가장 클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분 수익률은 오히려 총자본 수익률보다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이제 부호가 부등호,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투자안이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때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느냐.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렇게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받아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의사결정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문제의 대부분이 딱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아까 뭐 평균 분산 모형, 뭐 변위계수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배웠고 이렇게 이제 초반에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계산을 해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도 배웠습니다. 그거에 관한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부동산 투자론에서 공부를 하지만 일반 투자론, 뭐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거 투자론에서 다 똑같은 내용들을 사실 배워요. 그리고 특히 뭐 사업할 때도 사실 이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되고, 특히 정부에서 어떤 국책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런 모델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경제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뭘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저당 수익률은 그냥 뭐 여기 이자율 10%라고 하니까 뭐 굳이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이자율 10%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자본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즉 전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죠. 그럼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총 투자 자본 분의 순영업 소득으로 총 자본 수익률을 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분 투자 금액이 아니라 총 투자 금액이에요. 우리가 이게 매칭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영업의 현금으로 계산할 때 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계산을 하는데 순영업 소득까지는 총 투자자, 즉 지분 투자자나 대출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몫이고 그 이후에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원리금 빼주면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은 이제 대출자 몫이기 때문에 세전현금 흐름부터가 이제 지분 투자자 몫입니다. 그래서 세전현금 흐름, 뭐 세후현금 흐름 나오면 매칭이 이제 지분 투자액이 매칭이 돼야 돼요. 뭐 승수법 이런 거 계산할 때나 수익률법 계산할 때도 그렇게 매칭이 되죠. 근데 순영업소득 위에 뭐 유효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 주로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순영업소득이 나오면 그 매칭은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 투자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총 자본 수익률은 결국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을 여기서 뭐 계산하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순영업소득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를 모르면 이것도 풀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현금흐름 계산식에서 보듯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준 것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을 뺀 이제 4억 원이 순영업소득이고 이거를 이제 총 투자 자본이 이제 20억이죠. 대출은 10억 받고 자기 자본 6억 넣어서 합치니까 20억이죠. 그러니까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4억 원의 순수익이 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20%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20억을 다 내 돈 들여서 투자를 하면 내 수익률이 20%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한번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매칭이 자기 자본 투자액을 아래로 분모로 나눠 줘야겠죠. 자기 자본 투자액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무엇을 나눠주냐면 위에 올라갈 것은 그 자기 자본 투자자, 즉 대출자 몫을 뺀 지분 투자자 몫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통 세금은 나중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분 소득, 즉 세전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이것을 자기 자본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지분 수익률,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은 NOI, 즉 순영업 소득 4억 원에서 은행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보통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뭐 대출은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 이런 것들 보통 전제로 하거든요. 계산의 편의상. 그래서 여기는 뭐 아주 심플하게 14억 대출 받아서
연금리가 10%니까 은행에 나가는 이자 몫이 1억 4천인 거죠. 그래서 결국 4억 원의 수령업 소득에서 은행 이자로 갚는 1억 4천을 뺀 뭐 2억 6천이죠. 2억 6천만 원이 지분 투자자 몫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지금 투자자, 이걸 세전 현금흐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억 6천만 원. 즉, 자기 자본 투자자는 자기 자본 6억 원을 넣어서 2억 6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자 갚고 2억 6천만 원을 내 돈으로 내 호주머니에 꽂히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죠. 43.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를 쭉 늘려놓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 43.33%고 총자본 수익률은 20%고 대출금리는 10%고 그러면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대출금리를 뭐 30%뭐 이런 식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계산해보나 마나 이건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총자본 수익률이 20%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분 수익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렛대의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뭐 저당 수익률 이런 것들을 각각 숫자를 계산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뭐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라면 그럼 지렛대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써주셔야 되겠죠.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A 부동산은 이제 백실로 구성된 원룸형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임대료는 일실당 월 1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네, A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1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A 부동산의 일반적인 공실률은 평균 10% 정도이고 영업 경비는 월 1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기타 소득 등은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이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A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하고 이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뭐 비슷한 걸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또 그 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죠. 반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도 작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고,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와 관련돼서도 시장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이 부동산을 시장에서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를 하면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는 이제 투자를 하고요. 반면 투자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크다. 이 얘기는 비싸게 사는데 실제로 투자자에게 느끼는 가치는 그보다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근데 시장 가치는 10억 원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계산할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투자 가치를 계산해서 이 시장 가치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그럼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뭐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죠. 네, 우리가 네,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순영업소득,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순영업소득 NOI를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그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최소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서야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기대 수익률은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요구 수익률은 왜 투자자가 왜 주관적으로 결정하냐 하면 요구 수익률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일년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뜻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 국공채 수익률이
무위험 수익률이죠. 어쨌든 나라에서 내 돈을 뭐 떼어먹지는 않을 테니까 위험이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수한 시간 가치죠.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에 1년 돈을 빌려줬는데 1년 동안 원금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시간 가치가 국공채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을 뜻하는 것이고 이 자료에서 보면은 국공채의 이자율이 3%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또 뭐 대출금리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위험 할증률이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의 위험을 평가를 해서 그 위험의 정도만큼 프리미엄, 즉 할증률이 붙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정도가 크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위험 할증률이 작다. 그러면은 작아지면서 요구 수익률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국공채 이자율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투자자는 이 위험 할증률을 투자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마다 예를 들어 위험 혐오형 투자자도 있고요. 위험 추구형 투자자도 있고 각각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은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이걸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이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이 5% 때보다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훨씬 더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반면 위험 추구형 투자자들은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 혐오형 투자자들에 비해서 그 위험 할증률이 낮게 적용이 됩니다. 위험 할증률이 낮게 붙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웬만하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위험할증률은 각각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자마다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할증률이 있고 세 번째가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죠.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피셔 효과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요 정도만 알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이 얼마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를 다 합한 것이 요구 수익률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요구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 즉 10%로 무엇을 나누냐면 순영업 소득을 나누는 거죠. 근데 순영업 소득도 뭐 NOI 뭐 친절하게 이제 문제에 나오면 좋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수요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먼저 가능 총소득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가능 총소득은 그 임대 단위수 곱하기 뭐 시장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실짜리 원룸인데 한 실당 월 10만 원 정도로 임대료가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100실 곱하기 10만 원,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니까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1년간 가능한 총소득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잠재적인 가능한 총소득을 뜻하는 것이고, 유효 총소득은 여기에서 이제 공실 같은 것들을 빼줘야 되죠. 여기 뭐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공실 자료만 있으니까 이제 공실만 빼주면 됩니다. 공실이 10%라고 하면 1억 2천에서 10% 빼주면 1억 8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죠. 그럼 순영업소득 NOI는 1억 800에서 이제 영업경비 한 월 100만 원. 근데 월 100만 원인데 1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빼주면 9,600만 원이 연간 NOI, 순영업소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9,600만 원을 요구 수익률 10%로 나눠주면 이제 9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격과 비교를 해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를 하고 작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경우에 시장 가치가 10억 원인데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9억 6천만 원이에요.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숫자가 바뀌어서 A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뭐 한 12억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지렛대 효과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2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계산하는 그런 건데, 뭐 사실 이게 다 뭐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해서 풀도록 할지, 뭐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개사 시험 출제 방식은 순영소득이 얼마다, 뭐 유구승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문제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간단했죠, 문제가. 근데 요즘은 뭐 당연히 이렇게 조금씩 계산을 해서 순영소득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긴 했어요. 어, 한번 4번 읽어보시면요. A라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을 받고요. 여기에 자기 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의 수익형 원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네, 은행은 A의 신용과 담보 가치를 검토한 결과 이자율 연 15%의 조건으로 A에게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이 원룸 건물은 50개의 방으로 구성됐고 방 하나당 월 40만 원의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실률은 5%로 예상이 되고요. 본 건물을 운영하는데 1년간 영업경비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가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동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판단하시오. 이 얘기는 지렛대 효과를 계산을 해보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뭐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하고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문제처럼 일단 대출 금리는 뭐 1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각각을 구해서 이게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될지 비교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은 아까 본 것처럼 총 투자 자본 분의 NOI, 순영업 소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영업 소득을 일단 총 투자 자본을 20억 원짜리라고 하니까 20억 원이 총 투자 자본일 것이고 그런데 순영업 소득을 좀 계산하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순영업 소득을 이제 바로 안 줬으면 계산을 하나 해봐야겠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 그러니까 PGI, 가능 총소득은 이제 50개, 원룸이 50개, 50실이고, 뭐 월세가 40만 원이고, 12개월 하면 2억 4천만 원이 가능한 총소득, PGI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뭐 기타 소득 이런 게 뭐 나와 있지 않으면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실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공실이 5% 공실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의 5%만큼을 빼주면 2억 2,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은 2억 2,800에서 2,800만 원을 영업경비 빼주면 2억 원이 순영업소득이고요.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은 20억 원 투자해서 결국 2억 원이 이제 순영업소득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10%가 이제 10%가 그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사실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자율이 15%고 총자본 수익률이 그보다 작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엄청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계산을 해보나 마나 뭐 지분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거 끝까지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 자본 투자액은 10억 원이고 지분 투자자 몫은 NOI에서 이제 은행 대출 이자 빼줘야 되겠죠. 그럼 10억 원 대출에 15% 이자니까 1억 5천만 원이 매년 이자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2억 원 순수익, 순영업 소득 중에 1억 5천만 원 은행목 빼면은 이제 5천만 원이 이 지분 투자자 몫이죠.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10억을, 내 돈 10억을 넣어서 내 호주머니로 5천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세금도 거기서 나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세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5%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되죠. 지분 수익률이 5%로 가장 낮고 총자본 수익률은 10%, 그리고
저당 수익률, 즉 이자율이 15%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번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NPV.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수면제 가치법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가치법에 따라서 이제 푸는 내용이 뭐 5번, 6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길고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지 또 뭐 우리 대학원 가서 시험 보시면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리 한번 경험상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